자, 이번 시간은 21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취득시기 살펴보는데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볼 때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가 아닌가 본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의 상세적 내용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된가 안 되는가 본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과세됩니다.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으로서 가야죠.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990원이라고 답합니다. 하나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질문 그대로 답합니다. 돈 들어온 금액은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죠. 저희들은 희생된 가치를 보고 필요경비라고 그래요.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은 99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필요경비의 대표적 내용으로서는 취득가가 있겠죠. 물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자본적 지출, 양도비에 대한 내용도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 내용이 취득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볼 때 여기서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을 좀 늘려본다면 이건 양도 시기의 가액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취득 시기의 가액이에요. 그럼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 일반적으로서 양도 시기에서 취득 시기를 빼줘야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럼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모르면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아주 잘 나온 쪽인데 이 내용이 최근래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3년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개념은 어느 개념이냐?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시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유권 개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법 만든 취지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개념으로 만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소유권은 잔금을 주고받아야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취득되겠죠. 잔금을 주고받는다 하는 의미로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 됩니다. 거기 대금 청산일에다가 원칙으로서 동그라미 치고요. 이제 뒷페이지 갈 때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 나오죠. 기억 볼 때에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나는 잔금을 주고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서로 일관해요. 그 모르서 일관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 분이 시작하신 분이 예전에 종전에 대한 일로서 전두환 대통령이겠죠. 이렇게 모르서 일관해요. 모르서 일관한다면 그때는 서류 내밀죠. 서류 내미니까 등기 갑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거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왔으면 등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니은에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음으로써 소유권은 이미 등기함으로써 이전됐겠죠. 그러면서 이때 취득 시기는 양도 시기는 등기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니까 원칙이 사실이에요. 사실적 내용으로서 대금 청산일로 되고요. 또 사실적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공부예요. 공부니까 등기. 대금 청산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등기.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 이렇게 가겠죠. 이제 특수 경우입니다.
특수경우에 대한으로서 거기에서 1번 상속부터 합시다. 상속은 양도가 아니죠. 왜 나왔겠는가? 상속받은 자산을 팔다 이랬으면요. 양도예요. 그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하기 나온 거죠. 양도 시기 마이너스 취득 시기니까요. 취득 시기 결정이 나오죠. 취득 시기에 대한으로서 소유권, 상속일 때 소유권 언제 갑니까? 돌아가신 날짜. 돌아가신 날짜를 좀 더 고상히 하니까 상속 개시일 되겠죠.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4번인가 출제된 내용이고요. 증여도 양도가 아니죠. 양도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 했을 때에 증여에 대한 내용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다 이랬으면요. 이때 양도죠.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유권 개념이니까 증여받은 날로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환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울 때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인데 이게 왜 나왔겠는가? 왜 나왔겠는가를 볼 때에 환지를 매각하다. 환지를 매각하여 있다면 환지에 대해서 팔았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팔겠죠. 끝난 후에 팔므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입니다. 양도니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취득 시기 결정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해보죠.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밭으로서 취득하였어요. 그리고 계속 보유하다가 대지로서 환지 받았어요. 그럼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도가 아니죠. 취득 아닐 거고요. 그리고 그 대지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에서 팔았어요. 환지 매각이다. 그럼 양도죠.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얘가 양도가 아니니까 취득 아님으로써 취득 시기는 야각합니다. 이 내용으로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이래요. 이제 문장에서 환지 이 말이 있으면 포인트 잡는 것은 전자가 있어야 돼요.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왔는데 전자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고요. 그리고 환지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 아니면 감소 이거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한지 아니면 감한지죠. 자, 볼 때 여기 환지 받았을 때에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만큼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만큼이 더 받았죠. 더 받았으니까 증환지예요. 증환지는 취득이죠. 그리고 이 증환지를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다 하였으면 양도죠.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이에요. 취득 시기는 공법 내용과 같습니다.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환지라는 말이 있고 뒤에가 증가 감소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다음 날로서 하시면 돼요.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겠죠. 이제 결과를 지어준다면 환지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 감소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다음 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매에 대한 내용은 언제 소유권 넘어갈까요? 소유권 개념이니까 경락 돈 준 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일로서 됩니다. 그리고 또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대금 청산했어요. 돈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돈 다 준 날에서 건물의 소유권 가져올 수 없죠. 언제 가져오겠습니까? 완공 때 가져오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완성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엄이다. 엄에 대한 이로서 소유권 개념이니까 돈 줘야 소유권 넘어오죠.
돈 줬다 뜻으로서 나온 것이 결제일로서 가고요. 그리고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이에요. 왜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이냐면 20년간 불로이득이 있어요. 그 불로이득까지 과세하기 위해서 시효취득은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 둡니다. 이렇게 보세요. 민법에서 배웠을 때 시효취득 배웠을 거예요. 시효취득은 부동산에 대해서 20년 동안 점유함으로써 취득된 것이 시효취득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때에서 점유 시작했어요. 점유 시작하고 그리고 20년 지나서 등기했어요.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리고 계속 보유하다가 팔았다, 매각하였다 이랬으면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여가 취득 시기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유 이득만 과세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로 이득은요 과세하지 않아요. 이 불로 이득까지 과세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등기로 가지 않고요. 어느 쪽으로 점유 개시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는 것, 시효취득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이니까 기억하셔야겠죠. 기억하시는 내용으로서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서 장기 할부 조건인데 이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해서 장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할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할해서 지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완불 했어요. 완불 했으면 대금 청산되죠. 그리고 보유해서 팔았어요. 팔았으면 대금 청산일. 이 내용으로서 여기 보유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하면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징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 대금 청산일 앞에 소유권 단어가 있으면 그 날짜로 가주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산출됩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이때 등기했다. 그러면 소유권은요. 이미 등기 때 넘어갔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길어져 가요. 그러면서 보유득이 커져가니까 양도소득세를 더 징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등기하기 전에 이미 인도받았다면 소유권은요. 넘어왔죠. 인도받기 전에 사용하고 있으면요. 소유권 넘어왔죠. 이렇게 소유권 단어 세 단어를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 내용 기억하세요.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내용은 문제상으로서 4번인가 출제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단골로 선다 2, 3, 4, 5에 끼어들어가요.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장기 할부 조건은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 내용은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암기 들어갈 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 연상에 의해서 연결해가지고 외워두면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기 성향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 성향은 고상하니까 고상한 대로 외워요. 여기에서 인, 사, 요 등자를 동자로 발음해요. 인사동은 오래된 거 판다, 장기다 이렇게 하면 고상하잖아요. 그래서 예꼬자 써가지고 인사동은 장기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이 터프해요. 터프하니까 터프한 대로 외운 거 봤어요. 그 터프한 사람은 이렇게 외우더만요.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이렇게 외우더만요. 여기에서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이렇게 외우신 분도 봤습니다. 아무렇게나 외우십시오. 외우는 것이 나으니까요. 인으로서 외우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용입니다. 이 수용에 대한 내용도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이에요. 소유권 단어의 단위로서 수용되기 시작하면 소유권 넘기기 시작하죠. 수용 개시일 등기했으면 이미 소유권 넘어갔죠. 그리고 또 잔금 다 줬으면 소유권 넘어가겠죠. 그래서 수용 개시일 등기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서 가는 것이 수용이고요. 그리고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보상금 공탁됐다.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면 판결
확정이 돼야 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으로서 이제 보상금 공탁을 키단으로 잡고 이 말이 있다면 끝말 가세요. 끝말로서는 원래는 판결 확정일인데 확정일로 기억하세요. 확정일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확정일로 한 원인은요. 매매 원인 무효소 때문이에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죠. 왜 나왔겠는가? 취득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그 문장에서 무효 판결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로서는 당초 자산의 취득일로서 포인트는 초자로 잡으세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판결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공탁 나왔으면 확정일로 잡으라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때 시점에서 이리 갑시다. 자,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계속 포위하다가 여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매매하였던 내용이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가져가서 계속 보유하다가 팔았다 하면은 양도죠.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얘가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니겠죠. 취득 시기는요. 이 맨 처음 당초 자산의 취득이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장에서는 꼭 어떤 말이 끼워주냐면 무효 판결 이 말을 꼭 지어요. 이 말 주면은 얘기를 키로 잡으세요. 키로 잡고 여기에 있는 수식어들 외울 필요 없고요. 무효 판결 키를 잡고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초. 당초 자산의 취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밑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 하나 풀어드리는데 기출체크에서 1번 문제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 옳은 항목은 1번 증여 취득 시기는 증여 나왔으니까 증여 개시일 증여 개시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증여 받은 날 되겠죠. 그런 이로써 1번 틀렸고요. 장기 할부 조건 초대 불부금 지급일 장기 할부 조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야죠.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일 중에서 빠른 날 2번 틀렸고요. 3번 환지 처분 이렇게 쭉 나오고 뒤로 가보니까 인도 받은 날. 자, 환지 나왔으니까 이때는 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3번 틀렸고요. 4번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취득 경우 시효 취득 나왔죠. 여기다 는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으로서 점유 개시일, 점유 개시 날 맞네요. 5번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시행한 경우로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청산일을 실시한다. 자,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목적물을 돈 준 달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언제 갖고 올까요? 완성된 때 가져가야죠. 대금 청산이 아니라 이 경우는 완성일을 실시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양도시기 취득시기 살펴봤고요. 이제 179페이지에서 제4절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 및 신고합니다. 여기단요. 여기단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해년마다 세 내지 네 문제가 나온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봅시다.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구하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으면 이게 바로 뭘까요? 돈 들어온 금액으로서 양도가액. 양도가액에서 뭘 뺄까요? 희생된 가치, 필요경비를 빼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근데 내용이 실지거래가다. 그러면 여기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로 가서 실지거래가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였다 하면 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도 기준시가로 가죠. 그러면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실가가 원칙입니다. 실가가 원칙이니까 실가적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했으면 이 양도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물가 인상분을 뺀다. 라는 내용으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주죠. 장기보유공제 해줬으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 금액이 나와져요. 그 양도 소득 금액 나오고 이 금액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적공제 역할로서 기본공제합니다. 기본공제 해줬으면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구함으로써 세액이 산출되어 이 세액 금액 가지고 예정신고 납부는 끝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 기억할 때 양도차익 구하는 것은 상식이니까 이건 충분히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다. 알고요. 그리고 이제 차익 구했으면 차장하세요. 차장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면 소득 금액 나온다. 라고 아시면 되겠죠. 차장소로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소기 과표다. 과세 표준이다. 이런 의미로서 암기하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차장, 소기, 과표 이렇게 외워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의 순서들 전부 다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차장, 소기, 과표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면은 소득 금액, 기본공제 빼면은 과세 표준 이로써 아시면 되고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여기 양도가액부터 먼저 보죠. 양도가액을 1번으로 필요경비를 2번으로 장기보유공제 3번으로 기본공제 4번으로 세율을 5번으로 하고 예정신고 6번으로 7번을 확정신고로 그리고 국외자산 양도 8번으로 그리고 물납, 분납에 대한 으로서 10번 이렇게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마치면서 진독을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양도가액부터 보는데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179페이지에서 밑에 있는 제100조 봅시다. 제100조에서 동그라미 1번 1항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가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라는 이유로서 나오죠.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얘가 양도가액이 실가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취득가도 실가다. 그럼으로써 실지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런 얘기고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다면 취득가도 기준시가로 따라가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은 실가에 의한 방법과 기준시가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실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2항 갑시다. 2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를 보는 것은 상가 건물이에요. 주택은 아닙니다.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자,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은 얘가 상가 건물이었다. 이런다면 여기에 딸린 토지 있겠죠. 이 토지로서 상가 건물을 팔았다면 토지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팔았을 때 여기에 대한 계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따로 양도차익 계산, 건물 따로 양도차익 계산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상가 건물을 양도했을 때 그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구분 양도차익 계산한다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계산한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런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번 A에 대한 숫자 나오죠. 이 숫자에 대한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해줄 거니까 외울 필요가 없고요.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 4번에 대응 갑시다. 4번 내용 읽어드리면 설명해 줄까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상가,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한 건에 팔았어요. 한꺼번에 일괄 양도했던 가액에 대한 내용이 10억이었다 합시다. 10억이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해야 돼요. 그런데 구분이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다고 하였으면, 자,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가격이 분명치 않다고 하였다면 여기에서 가격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준시가 비율로서 배분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준시가 비율을 보니까, 자, 이게 토지에 대한 내용이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이 7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내용이 기준시가가 3천만 원이었어요. 순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기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이 총괄적 가액에서 몇 프로를 찾아내면 70% 차지해요. 그러면서 이 일괄 양도 가액에도 토지가 70% 차지할 것이다 라는 여기다가 70%를 곱해줘요.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내용 얼마? 7억이 되겠죠. 그럼 건물에 대한 내용은 이 총괄 기준시가 가액에서 30%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괄 양도 가액에서도 건물은 30% 차지할 것이다. 10억 곱하기 30% 하게 되면 건물은 얼마로? 3억으로 이렇게 배분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안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키도 하나 빼드려야죠. 4번 토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 이 말이 나왔다면 뒤로 가셔서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안분하시면 됩니다. 기준시가 고려하여 안분.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양도가액 96조에서 양도가액 동그라미 1번 1항 양도세 과세 대상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제로 거래가 됐으니까 실지 거래가죠. 자, 얘가 양도가액이 실가니까 취득가액은 뭘로 가겠다? 실가다. 그러면서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의 제96조의 1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지 거래가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 총 수익 금액에 대한 양도가액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이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알 건데 나는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또 법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으로서 먼저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자, 이게 문제 키예요. 실지 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 말이 문장에 있다면 이 문장 보자마자 아, 이건 추계 결정에 대한 내용이구나.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한다가 결정이죠. 그래서 세무서장이 실질거래가가 양도한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세무서장이 정한다 뜻이에요. 정하는데 정하는 순서에 대한 이유로서는 매매 사례가로 가지고요. 매매 사례가도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갑니다. 감정가도 없다면 시계에 대입한다라는 이유로서 환상가 가지죠. 여기에서 환상가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 식에 대한 내용은 계산 문제로 나와져요. 근데 그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까다로우니까 계산 문제를 안 풀기 위해서 제가 식은 말하지 않아요. 계산 문제 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아는 것은 환상가 이렇게 마시면 돼요. 환상가 되고, 그리고 환상가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러면 국가가 정했던 가격으로서 기준시가다 이런 수로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암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장에서 실질 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 말이 있다면 매, 감, 환, 기 순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매감, 환, 기 이런 예로서 암기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가가 알 수 없을 경우는 환상가는 적용할 수가 없도록 했어요. 왜? 환상가는 취득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단어 하나 전제가 또 붙어요.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알 수가 없다. 양도가액이 분명치 않다. 불분명.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의 추계결정 순서에 대한 내용은 요 한 사건만 빼면 돼요. 빼면 되는 거니까 매매 사례가 그리고 감정가 기준시가 순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암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연상에 의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양도가액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와줘야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요 내용 꼭 기억하세요. 두 개 다 기억하세요. 두 개 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내용이 A번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 특례에서 2번에서 첫 번째 점 양도가액 경우 추계 결정 순서는 매, 감, 기 그리고 그 옆에 적어졌죠. 양도가액에는 환상가 적용할 수 없다고. 그리고 또 취득가액에 대한 추계 결정 순서 실질거래가 분명치 않다라는 의미로서 양도가액이란 말이 없죠. 거기에 대한 취득가라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매, 감, 환,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이다. 세 번째 점에서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 또 모를까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에서 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같은 동이에요. 같은 동으로서 1동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1층에 대한 으로서 평수는 같아요. 평수는 40평으로 같다 합시다. 그리고 3일 전에 101호가 팔렸어요. 그때 팔렸던 가격이 7억이었어요. 그리고 115에 파는 사람이 3일 되는 날 팔았는데 나는 팔았던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 115 가격과 3일 전에 팔았던 101호의 가격이 근사한 차일까요? 아니면 올등하게 큰 차일까요?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이건 근사한 차이겠죠. 인용으로서 얘가 7억으로 본다는 얘기죠. 뭘까? 이게 바로 매매 사례가로 되고요. 이 매매 사례가도 없다면 그때는 뭘로? 감정가. 그리고 양도가 결정이니까 환상가는 적용하지 않겠죠. 뭐겠어요? 기준시가로서 간다.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는 것이 바로 양도가액에 분명치 않을 때 추계결정 순서예요. 그 순서에 대한 내용은 매, 감, 기 이러면 되고요. 양도가는 전제가 없이 실질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매, 감, 환, 기, 순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번 갑시다. B번에 대한 내용. B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 이제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먼저 적어놓고 볼 때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보죠. 돈 들어온 금액은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이니까 양도가액이 낮게 됨으로써 양도 차익이 적어지죠. 양도 차익이 적어지면 양도소득세액이 적어져요. 이름으로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금이 부당히 회피돼요. 소세가 회피된다. 요 내용을 갖춘 걸 보고 저희들은 부당행위 계산거래예요.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돈 들어온 금액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않고 이때에 대해서는 시가로 갑니다. 여기서 결과 지을게요. 물론 시가로 가는 경우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그 숫자에 대한 내용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 숫자 외울 필요 없이 문장으로서만 아시면 돼요. 문장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온다고 했지? 아니면 부당행위 계산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가다 이런 neu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18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서 1번 나오죠. 1번에서 특수관계자 이 말 나오니까 끝말 뭐였어요? 시가다. 특수관계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시가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가로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의 금액 이상인 경우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의 숫자는 시험에서 맞게 나오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구별짓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행위 계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뭘로? 시가다. 양도가도 시가, 취득가도 시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양도가액을 정합니다. 정할 때 자, 이 양도가액이 돈 들어온 금액 실질거래가다. 그럼 취득가도 뭘로? 실질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해요. 그리고 또 양도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매감기.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했다. 그럼 그때 양도가액은 시가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했죠. 정했으면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로 가죠. 필요경비를 뺀다. 필요경비로 할 때 이 필요경비에 대한 이유로서 대표적인 내용은 뭘로? 취득가입니다. 또 있어요. 또 있는 것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도 필요경비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양도비. 양도비용에 대한 내용도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의 뜻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그래요. 실질 가치가 증가되니까 양도가액이 커졌죠. 커진 만큼의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 때 이렇게 보죠.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로서 취득하였어요. 이때 취득하였음으로써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취득 후에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때 설치된 비용이 4천만 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서 이 건물의 가치 어떨까요? 가치에 대한 내용은 올라가겠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설치된 상태에서 팔았을 때 그때 가액이 9억이었다 합시다. 엘리베이터 설치지 않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그때 가액이 7억이었다. 이랬으면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음으로써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옵니까? 더 들어온 금액은 2억 들어오죠. 2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는 뭐였을까요? 4천만 원이죠. 이 4천만 원은 취득 후에 지출로서 가치를 높여주니까 양도가액이 커졌어요.
커진 만큼의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 뜻이 자본적 지출. 또 양도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양도가액이 커질 거니까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도 필요경비에 넣어줘요. 필요경비에 대한 실질 거래가에 의한 구성 요소는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8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필요경비 해가지고 취득에 든 실질 거래가, 여기서 취득에 든 실질 거래가액에 대한 바로 취득가가 되겠죠.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 세 가지가 필요경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가부터 먼저 봅니다. 취득가를 먼저 보는데 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아까 했던 내용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이 10원이 곧 뭘까요? 취득가 되겠죠. 취득가. 그리고 이 10원은 사가지고 온 금액으로서 취득가액이에요. 사가지고 오니까 구입대금에다가 와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겠죠. 그래서 원 비용을 더한다 라는 의미로서 부대 비용을 더한다는 것이 취득가액의 원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볼 때 이 취득가액은 구입대금, 매입대금에다가 원 비용을 더한다, 부대 비용을 더한다 라는 의미로서 되는데 여기에서 부대 비용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대 비용의 뜻을 알아야 취득가액에 들어갈 것, 들어가지 않을 것을 염수가 구별할 수 있어요. 부대 비용 뜻에 대한 내용이 시험은 나오지 않으나 적어주면 이 내용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 부대 비용의 뜻이에요.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 자, 어때요? 와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죠. 이 내용 알았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취득가액에 들어갈 거, 들어가지 않을 거 구별이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를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재산세 어떻게 했는가?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보유 관련 세금은 매년마다 보유한 자,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매년마다 과세하니까 이건 사용 가능 이후 비용이죠. 이후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은 사용 가능 이후에 소유된 비용이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상속세하고 연결해 봅시다. 상속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세 공제해주고 상속세까지 공제해주면 이건 이중공제예요. 이중공제니까 상속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겠죠. 또 증여세도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세 넣어주고 그리고 증여세도 넣어주면 이중공제니까 증여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넣어서 교재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는데 D페이지에서 184페이지 보세요. 184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서 참고 나오죠. 참고에서 읽어드리면 실질 거래가액으로서 양도차익 계산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의미로서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 2, 3번 보세요. 3번 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적어졌죠. 거기다 하나 더 추가시켜줘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넣어줘요. 지역자원시설세도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앞에 오죠. 앞으로 오셔서 181페이지에서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점 보세요. 첫 번째 점으로서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당연히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됩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세를 얼마 납부했는지 국가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영수증을 첨부시키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하나 나머지는 다 영수증을 첨부해줘야 공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영수증을 갖춰야 돼요. 물론 자본적 지출도 영수증을 갖춰야 되고요. 양도 비용도 영수증을 갖춰줘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예로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세요. 취득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만약에 법무사에게 이 의뢰해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법무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페이지 가보죠. 자, D페이지에서 B번 내용은 읽어보면 이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읽어드리면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거 어떨까요?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들어가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취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D번 갑시다. D번에서 당사자가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여기에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란 말은 할부 거래를 말합니다. 할부 거래. 자, 할부 거래를 말함으로써 할부 거래일 때의 거래가액을 확정 지은 것 보면은, 할부 거래일 때 거래가 확정 지은 것은 현금으로 구입했던 대금, 현금가에다가 기간의 이자를 더해 가지고 현금가에다가 기간의 이자 금액을 더해서 거래가를 확정 짓죠. 우리는 이 확정된 거래가액을 가지고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취득가 안에는 뭐가 포함됐겠다? 이자가 포함됐겠다. 이런 내용의 뜻이에요. 그 내용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할부 거래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 보자마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 말 보자마자 할부 거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이자 금액은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는 자기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하실 것으로서 지연이자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 자기 잘못된 금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이건 할부거래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이자 금액은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또 조심하실 점으로서 두 번째 주의로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죠. 그러면 시가를 초과된 금액은요, 포함시키지 않아줘야 시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볼 때 문장 가볼 때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행위 계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시가. 시가니까 시가를 초과된 금액은요,
제외다. 제외니까 이걸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없으니까 뭐였어요? 시가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아는 것으로서 부당의 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나왔으면 그때는 시가로 가기 때문에 시가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런 예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세 번째 주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은 안 읽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키단을 빼드릴게요. 보유기간 중안에 취득 관련 쟁송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의 산입. 자, 여기에서 소송비용과 또 화해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어주고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넣어주면 이건 두 번 공제죠. 두 번 공제니까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예로서 취득가액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빼겠다, 공제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산입되지 않는다, 불산입이다. 이런 예로서 되는 건데, A단 예로서 이제 K단을 빼줄게요. 자, 문장에서 이렇게 글자들에 대한 내용이 쭉 적어져요. 쭉 적어지는데 이 적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졌으면 취득가액 포함된다로 되는데 이 뒤에서 연결되죠. 타소득이니까 여기처럼 사업소득이겠죠. 타소득 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까지 끝났어요. 끝났다. 하게 되면 이때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불포함한다 하셔요. 필요경비에 불포함이다. 자, 보세요. 요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어주고 타소득에 필요경비에 넣어주면요. 두 번 공제라는 얘기예요. 이중 공제니까 끝말은요. 불포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한 금액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끝났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세요. 설명드리면은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소송비용이에요. 소유권 확보를 필요한 소송비용이었다고 했으면 이렇게만 나왔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 중에서 일부적 내용이 타소득에 들어갔어요. 산입됐다. 그럼 여기 일부적 금액은 어떻게 해요? 제외된다. 제외.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이거 나머지죠. 나머지는 이건 어떻게 해요?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것이 이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해가 또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타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은 제외. 또 제외된 금액을 제한 금액.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설명할 때에 자, 여기에서 제외, 부정 플러스 부정은요. 강력한 긍정이에요. 그럼으로써 얘가 포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하기 편할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외 이렇게 나오니까 혼동됩니다. 그 혼동된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제외란 말 안 쓰고 뭐라 썼냐? 불포함. 자, 이제 타소득 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나왔으면 불포함. 연결해서 제외된 금액 나왔으면 포함.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에서 F번으로 봅시다. F번에서 첫 번째 있는 거 취득 관련 쟁송 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 끝났어요. 이 끝났다면 그때는 취득가액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두 번째 보유기간 중에
취득 관련 쟁송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하회비용 등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으니까 끝말은요.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는다. 불포함으로 되고요. 세 번째 맨 마지막 있는 거 취득 관련 쟁송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비, 하회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한 금액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으니까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라는 으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G번 보니까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 알 수 없으니까 추계 결정하겠죠. 추계 결정에 대한 으로서 양도가액이란 말이 없으니까 원칙으로서 이때는 매, 감, 황,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이다 라는 이유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실지 취득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실지 취득가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 이것도 아시겠죠? 상가 건물을 팔았다 하면은 건물 따로 양도차익 계산 또 토지 따로 양도차익 계산 함으로써 여기 구분 계산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분이 분명치 않다. 구분이 분명치 않다면 아까 배웠던 내용대로 기준시가 비율로서 안분한다 라는 의미로서 나와주고요. 니은 자본적 지출. 자, 자본적 지출의 뜻 아시죠? 뜻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 실질 가치가 증가되니까 양도가액이 커졌음으로써 필요경비에 넣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내용연수가 증가된다. 내용연수가 증가되면 양도가액도 커져요. 커짐으로써 필요경비로서 넣어준다라는 뜻이 바로 자본적 지출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수익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익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건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이니까 양도가액이 커졌을까요? 커지지 않겠죠. 또 능률 유지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옛날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커지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문장에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로서 문장에서 글 쭉 적어지다가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다 할지 아니면 능률 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원상회복 능률 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전과 똑같으니까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음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끝말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B번에서 자본적 지출 예시가 나오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에 대한 내용 계량.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계량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이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에 관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계량에 대한 이유로서 예를 들어본다면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되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계량단에 있으면 자본적 지출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용 편의에 대한 내용도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본적 지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용도 변경에 대한 이유로서 예를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상가 신축은 불허합니다. 하나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적 허용해줘요. 개발 제한구역 내에다가 주택을 일부
허가 받아서 신축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정치적 파워 좀 발휘해가지고 그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없는 곳에다가 상가를 만들어냈으니까 가치 어때요? 증가되겠죠. 가액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문장에서 계량 단어, 이용 편의라는 단어, 용도 변경이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 있으면 이 문장 보자마자 이는 자본적 지출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자본적 지출 예시 보니까 예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점은 취득 후 쟁송 있는 자산으로서 소유, 소송비용, 하위비용 이것도 자본적 지출. 두 번째 점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된 것을 제한 금액, 제한 금액으로 끝났죠. 필요경비에 넣어줘야겠죠. 산입되는데 이때는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D페이지 가보세요. D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치 어떨까요? 증가돼요. 그러면서 여기다 내용도 자본적 지출. 그리고 기획 재정부령으로서 정하는 비용으로서 첫 번째 보니까 이용 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두 번째도 한 문장으로서 속줄인데 어떤 단어 낍니까? 이용 편이라는 단어 끼죠. 그러면서 자본적 지출. 그리고 세 번째 점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 문장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단어만 집어드릴게요.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세요.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이 단어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 비용입니다. 양도 비용에서 양도 비용 뜻을 볼 때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적어졌다면 여기에서 직접 간접 이 전제가 안 붙었죠. 그랬으면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직접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직접 비용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간접 비용은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비용은 뭐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적어진 걸 본다면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증권거래세, 채권의 매각 차손 이 내용이 바로 직접 비용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간접 비용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대출이자 적어졌습니까? 안 적어졌죠. 대출이자에 대한 내용은 간접 비용으로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직접 비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다 암기가 돼야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구별하면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접 비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직접 비용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매각 차손이다. 이러면 딱 맞아요. 자 보세요. 거기서 계약서 작성비 뭘까요? 수수료죠. 인지대도 수수료 성격이죠. 수수료로 들어가고 또 세무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죠. 여러분들은 간결하게 양도 비용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금융기관에 제출된
채권의 매각 차손이다.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여기다 내용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이사비용 어떨까요? 이사비용은 수수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또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공증비용 어떨까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중개사 수수료는요. 수수료죠.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간결하게 수수료, 금융기관에 제공된 채권의 매각 차손 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밑에서 참고해가지고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1번 부당히 계산 나왔으니까 시가 초과된 금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2번 도장하면 페인트 칠해요. 페인트 칠이니까 수익적 지출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5번 수익적 지출, 능률 유지, 원상 회복 나왔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비용 들어가지 않죠. 또 대출 이자는 간접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위약금은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지연 이자도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타소득금의 산출 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만 끝났다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상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포함된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그래서 몇 페이지 거 풀어보냐면 185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2번 문제 하나만 풀게요. 2번 문제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어요. 1번에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 사례가, 환산가, 감정가, 긴시가 순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실지 거래가 알 수 없다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서 일단 추계결정 들어가겠죠. 추계결정 순서는 매, 감, 환, 기인데 여기는 매, 환, 감기 그랬네요. 틀렸죠. 답은 1번 되겠네요.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거기에서 3번 말고 4번 풀어드릴게요. 4번에서 거주자가 국내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 금액으로서 양도차익 산정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필요경비 아닌 것 찾아낸 거죠. 1번 대출이자 간접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죠. 답은 1번.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채권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손 줄이는 뭘까요? 금융기관에 제공한 채권의 매각 차손으로서 양도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이용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5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수수료죠. 세무사 수수료에 대한 일로서 양도비용에 들어갈 것이고 5번 공인중개사에게 수수한 중개수수료, 수수료죠. 수수료로서 양도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거기서 답은 1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D페이지에서 189페이지에 대한 일로서 참고적 내용인 기준시가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